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세익 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12월 12일 네, 월요일 순서입니다. 오늘은 이자가 2022년 12월 12일 이자가 5개 들어가고 일자가 2개가 들어가는 그런 날이네요. 오늘 기사는 월요일이니까요. 오늘은 조선일보고요. 첫 번째 기사가 전세 종말 현실되나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 40% 첫 돌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비율이 처음으로 40%를 돌파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전세금 대출이 어려워진 탓에 세입자의 월세 선호 현상이 두드러진 결과로 해석된다. 아파트를 포함해서 단독주택과 빌라까지 서울 전체 주택시장에서 월세 비율은 이걸 다 포함하면 50%에 육박하네요. 집을 빌려 쓰는 사람 중 둘 중 한 명은 매달 집주인에게 현금을 내는 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일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들어 이날까지 서울 아파트 전체 전세 월세 거래가 20만 8,315건이네요. 에서 월세 계약이 41.7%로 나타났고요. 서울 아파트 월세 비율은 2020년에는 31.4%였고 작년에는 38.5%인데 지금 41.7%로 그렇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아파트 값에 상관없이 서울 전역에서 월세 선호가 두드러지고 있고요.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노원구의 월세 비율은 작년에 33.3%에서 올해 38.1%로 올랐고요. 서울에서 아파트 값이 가장 비싼 강남구의 월세 비율은 46.4%나 되네요. 실제로 강남구 대치동 음마아파트에서는 10월 총 58건의 임대차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27건이 보증금과 별도로 월세를 내는 계약이었다고 합니다. 서울 전체 주택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 비율은 1년 만에 약 5%포인트 올라서 48.9%로 집계가 됐네요. 단독주택 그리고 다가구 주택은 월세 거래가 67.3%에 달했고요. 제가 아는 분들도 보니까 이 다가구 주택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사서 임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전세 대출 금리가 연 7%로 오르면서 목돈을 빌려서 대출 이자를 갚는 것보다 집주인에게 월세를 주는 게 유리한 상황이라면서 저소득층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경감 대책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일을 해서 월급을 받으면 그 중에서 이제 카드값 쓴 거 나가고 사대보험 나가고 이것저것 나가는데 이제 가처분 소득이 카드값은 사실 내가 쓰는 돈이니까 네. 그래서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리의 영향에 많이 받는 미국은 이제 거의 다 100% 집을 사더라도 이제 모기지 장기 모기지로 해서 집을 사게 되고 사지 않는 사람들은 다 또 월세를 내고 그런 부분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 전세에서 계속 빠르게 월세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인데 어느 정도까지 월세로 전환됐나 제가 좀 궁금했었는데 지금 이제는 전국적으로 보면 절반은 전세고 절반은 월세네요. 그 다음 기사는요. 오늘 부동산 얘기가 좀 몇 군데 좀 더 있는데 뒤에 나옵니다. 또 일단 두 번째 기사는 팩트체크. 법인세 인하로 배당액 늘어도 총수일가 몫은 10%.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카카오 등 대기업이 100억 원을 배당을 하면 총수 등 특수관계인에게 돌아가는 몫은 10억에서 12억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 25에서 22%. 아마 지금 기재부에서는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나 봅니다. 법인세 이 최고 세율 인하에 대해서 초부자 감세라면서 총수 일가 등 대주주에게만 유리하다고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세부담을 덜어주면 배당 등으로 총수 일가가 이득을 본다는 논리지만 배당을 할 경우 총수 일가보다는 국민연금, 소액주주 등에게 더 많이 돌아가면서 경제 전반에 온기가 퍼지게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표가 나오네요. 삼성전자가 100억 원 배당 시에 누가 얼마를 받나. 재밌는 기사네요. 이재용 회장 및 특수관계인이 지금 20.8%인데 배당금이 20억 8천만 원. 20.8%니까 총 100억 배당하면 20억 8천만 원 배당이 나올 건데 여기서 세금이 10억 3천만 원이고 세후 수령액은 10억 5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배당도 배당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아마 해당되면서 지금 최고 세율이 거의 46%인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소득세 최고 세율이 45%고요. 여기서 이제 또 10% 지방소득세 하면 4.5% 내면서 49.5%네요. 49.5%. 그래서 세금을 50% 가까이 내게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국내 소액주주와 외국인 주주 세율은 각각 원래 배당소득세가 15%니까 15.4%. 예. 그리고 외국인 주주 세율은 10%라고 돼 있네요. 또 하나는 국민연금이 지금 삼성전자 7.7% 아마 가지고 있나 봅니다. 그러면 100억에서 7억 7천만 원을 받아서 국민연금은 세금이 면세네요. 예,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7억 7천만 원 그대로 다 받고 그리고 국내 소액주주들이 21.6% 지금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계시는데 21억 6천만 원이 그러면 배당으로 떨어지면 15.4% 내니까 3억 3천만 원 내고 실수령액이 18억 3천만 원 된다. 요 얘기고요. 외국인 주주가 궁금하네요. 외국인 주주가 지금 49.9%. 네, 한때 뭐 58% 갔었죠. 외국인 주주가 50%인데 그러면 50억 배당 받아가지고 세금을 왜 5억밖에 안 내죠? 세후 수령액은 45억이 된다고 되어 있네요. 외국인 주주 세율은 10%로 계산이 됐네요. 근데 사실 외국인들은 우리나라가 조세 협정이 돼 있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자국에서 세금을 내면 국내에서는 또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옛날에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한 거 다시 대팔 때 그것도 이런 논리가 적용이 됐었던 것 같은데 외국인이 왜 10%인지 한번 그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국내 소액주주 요 밑에 이제 나머지 18억 6천만 원은 세금이고, 네. 국내 소액주주는 15.4% 배당소득세율을 적용받고, 총수 등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아시다시피, 연간 배당과 이자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 지금 최고세율 49.5%를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 주주는 국적별로 적용되는 조세 조약이 다른 데다가 평균 세율이 10%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요. 국적별로 세금이 좀 다르죠. 자국에서 세금을 내고 실제로 우리나라에 세금을 거의 많이 안 내다 보니까 실제로 세금 내는 게 10%밖에 안 되는 상황인가 봅니다.
국민연금과 국내 소액주주에게 돌아가는 배당금과 정부가 걷는 세금을 합치면 44억 6천만 원이다. 배당액의 45%에 달한다. 배당을 주게 되면 그렇네요. 배당 세금을 떼게 되니까 이 100억을 배당을 했을 때 대주주 그리고 소액주주 외국인 합쳐서 세금이 18억 6천만 원이 들어오게 돼 있네요. 카카오의 경우도 100억 배당하면 김범수 창업주와 총수 그리고 특수관계인이 가져가는 금액은 12억 2천만 원밖에 그치고 국민연금이 6억 4천, 국내 소액주주가 35억 9천, 세금이 21억 2천만 원, 총 63억 5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주주 배당을 많이 주더라도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회사인 경우에는 실제로 배당을 많이 했을 때 오히려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 훨씬 더 크겠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다 대주주다. 그러면 100억을 했을 때 100억 다 대주주한테 가고 거기서 49.5% 세금을 떼니까 49억 5천이 오히려 세금으로 거치는 그런 효과가 있네요.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재고세율 완화는 대기업이나 부자만을 위한 감세가 아니라 국민 전반에 혜택을 주고 투자와 고용을 촉진해서 경제 활력을 뒷받침한다고 했고요. KDI도 지난 10월 주식 투자가 보편화됐고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액이 지금 165조 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을 하면 법인세 감세의 혜택이 많은 국민에게 공유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국내 주식 투자자는 지난해 1,300만 명을 넘어섰다. 법인세를 낮춰주는 대신 그만큼의 이제 세금이 낮아진 부분을 배당을 늘리게 되면 배당을 늘렸을 때 일단 국민연금이 면세니까 실제로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더 좋아지는 그런 효과는 있겠네요.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 세율은 지금 25%로 OECD 평균이 21.2%보다는 높고요. OECD 총 38개국 중에서 7위, 높은 순서로 7등인가 봅니다. 홍콩이 16.5%, 싱가포르이 17%, 대만이 20%에 비해서도 높고 기재부는 홍콩, 싱가포르, 대만은 지방세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방세 10%도 더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와 세율 차이가 더 커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정경련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저희 회사가 있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등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의 1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냈다고 합니다. 경쟁국보다 불리한 법인세법을 개선하지 않고 기업에다가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라고 합니다. 예, 그 다음 기사는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실내에서도 노마스크. 다른 나라는 어떤 상황인지 거기에 대한 기사가 있네요. 저도 궁금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이제 안 써도 되는 나라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OECD 등 주요 29국 마스크 착용을 살펴보니까 세계 주요국 대부분은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규정을 없앴거나 의료시설이나 대중교통 등 일부 장소에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우리도 기저질환자나 고령층 밀집도가 높은 시설에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한 채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방역당국은 해외 주요국들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범위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그림이 나오는데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폐지한 주요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 헝가리, 슬로베니아, 그리고 튀르키예,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일본은 마스크 의무화 없이 권고사항으로만 지금 하고 있다고 하고요. 해외 식당, 카페들은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라고 되어 있네요. 일부 시설 의무 착용을 하고 있는 국가는 어디냐면요. 의료시설에서는 무조건 착용을 하라고 되어 있는 곳이 폴란드, 칠레, 벨기에, 그리고 의료 대중교통 시에는 착용을 해야 되는 곳이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그리고 의료와 공공기관에서는 코스타리카가 의무 착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의료와 사회복지 시설에서는 착용하라고 한 나라가 오스트리아, 라트비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이스라엘, 뉴질랜드라고 합니다. 여기 사회복지 시설은 지역 아동센터, 그리고 양로원, 장애인 복지관, 노숙인 보호센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의료 사회복지에다가 대중교통 이용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되어 있는 곳은 그리스, 독일, 싱가포르, 호주네요. 그리고 의료 사회복지 대중교통 공공기관, 학교, 마트, 스포츠, 종교에서도 착용하라고 되어 있는 곳은 대만이라고 합니다. 10개국 OECD랑 주요국 29개 중에서 10개국은 아예 전면 해지 지금 상황이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국가별로 약간의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변이 확산을 하면 마스크 다시 쓰기도. 세계 각국이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 후 확진자 사망자 수의 추이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정책 결정에 참고할 만한 자료인데, 나라마다 실내 마스크 해제 시기가 다르고 해제 후에 확진자 사망자 수 증감 추이도 다르게 나타났고, 각국에서 유행하는 변이 종류, 백신 접종률, 출입국 관리를 비롯한 방역 지침 등 마스크 외에도 코로나 확산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많기 때문인데, 다른 나라의 사례만 보고 실내 마스크 착용 효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작년 6월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후 델타 변이 확산으로 2주 만에 다시 의무화했었고요. 그러다가 올해 4월 오미크론 기세가 꺾인 뒤에 재차 병원, 국제항공편 등을 제외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 확진자 사망자에 큰 변화가 없었지만 올해 6월 오미크론 세부 변이인 BA.5네요. BA.5가 확산하면서 확진자 사망자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미국은 올 초 오미크론 대유행을 겪은 뒤 확산세가 주춤하던 3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올해 3월에 없앴네요. 해제 이후 약 한 달간은 확진자 사망자 수에 큰 변화가 없다가 5월에서 8월에 다시 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마스크 의무화 해제는 마스크를 안 썼을 때 받는 법적 불이익을 제거한다는 의미일 뿐이고, 감염에 취약한 시설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천채 빌라왕이 급사를 했다. 전세보험금을 든 세입자도 발동동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수도권에서 1000채가 넘는 빌라 오피스텔을 임대해서 빌라왕이라는 속칭이 붙은 40대 임대업자 김모 씨가 지난 10월 갑자기 사망하면서 세입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세입자 수백 명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들까지 구상권을 청구할 집주인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보증기관에서 지금 보상을 못 받고 있다고 하네요. 11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김 씨가 사망한 지 2달 가까이 지났는데 세입자들에 대한 대위 변제, 보증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대위 변제, 이 말이 어려운데요. 저도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보증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에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거, 이 대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지금 이제 사망한 상황이라서 아마 그렇겠죠. 통상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HUG 여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를 근거로 대의변제자금에 착수를 하는데 집주인이 사망한 탓에 세입자들은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할 수가 없게 됐고 계약이 해지 자체가 안 되나 보네요. 세입자가 소송 없이도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로 통하던 보증보험이 임대인 사망이라는 예외적 상황에 제도적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김씨 소유 주택 세입자 중 이 보증공사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사람만 최소 200명에 달한다고 하네요. 대의변제가 이루어지려면 4촌 이내 친족 중에 누군가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 상속자 찾기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김씨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62억 원을 체납했네요. 또 종부세가 62억이나 나오네요. 하면서 소유주택이 압류됐고 올 들어서 집값도 가파르게 내리면서 집을 팔아도 전세보증금조차 돌려주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김씨의 유일한 혈육인 부모는 상속 의사가 불명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혼이신가 보네요. 만약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입자들은 법원이 상속재산 관리인을 지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김씨 재산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관리인 선정에도 애를 먹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보증공사 관계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의 불편을 잘 알지만 규정 때문에 뾰족한 방법이 없다면서 김씨 부모가 상속을 받도록 지금 설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씨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수도권 빌라와 오피스텔을 갭 투자 방식으로 사들였다. 그것도 2020년부터네요. 올해 6월 기준 소유주택이 1139채에 달했고요. 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지난 4월 온라인에서 피해자 모임을 만들었고 현재 피해가 확인된 가입자만 4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들 중 보증보험에 가입한 200여 명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세입자는 자신이 살던 집이 경매를 통해서 새 주인을 찾는 것 말고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현실이다라고 하고요. 김창범 변호사는 불과 2, 3년 사이에 1000채 가까운 집을 산 사람이 사는 건 집을 한 사람이 사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전문적인 전세 사기 조직이 배후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러게요. 통상 전세 사기에 동원된 집은 전세값이 시세보다 비싸고 최근 집값도 약세여서 경매를 진행해도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는다고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을 했습니다. 보증금을 제때 못 받은 피해자들은 이자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수백만 원의 계약금을 날린 사례도 있고요. 피해자 카페 관계자 박모 씨는 피해자 상당수가 20, 30대여서 보증금을 못 받으면 전 재산을 잃고 빚더미에 앉을 판이라면서 전세 사기 스트레스 때문에 유선을 하고 이혼 위기에 처한 부부도 있다고 합니다. 아직 전세 계약이 남았거나 집주인인 김 씨의 사망 사실을 모르는 세입자도 있어서 피해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고요. 일부 피해자는 김 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했지만 김 씨가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세금까지 체납한 악성 임대인이 아무런 제재 없이 부동산 거래를 계속할 수 있었다는 건 관련 제도가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네요. 이 마지막 말이 정말 세금까지 체납을 한 사람이 이렇게 부동산을 이렇게 대규모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좀 뭔가 이게 이상하네요. 제도가.
에이구, 그렇군요. 그 다음 기사도 이게 뭐 다 부동산 좀 관련된 기사입니다. 법원에서 정의선 회장 자택 앞 음마아파트 주민 시위 사실상 금지라고 돼 있는데요. 안 그래도 이 뭐 토막 뉴스로 지나가는 걸 좀 보긴 했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선 회장님이 음마아파트 사야시지는 않을 것 같고요. 서울 강남구 음마아파트 주민들은 지난달부터 음마아파트 지하를 통과하도록 한 GTX,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이 GTX 노선 변경을 요구하면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집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노선 결정의 주체는 정부죠. 정부지만 시공사 우선 협상 대상자가 지금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건설이라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서 법원이 최근 사실상 이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재판부가 지난 7일 현대건설 등이 시와 현수막 설치를 금지해달라면서 음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에서 재건축 추진위는 정 회장 자택 반경 100m 이내에서 마이크와 확성기 등을 사용을 해서 정 회장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적 발언이나 방송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을 했고요. 또 정 회장 자택 반경 250m 이내와 음마아파트에 근거 없는 비방성 문구 등을 적은 현수막과 유인물을 게시하거나 붙인 자동차를 주정차 운행하는 행위도 금지를 했다. 같은 내용이 담긴 팻말을 들고 서 있어도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 음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는 지난달 12일부터 서울 용산구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집 앞에서 용산구에 아마 뭐 한남동에 댁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GTX C 노선 설계 변경을 요구하며 시위를 시작을 한 거네요. 경기 양주와 수원을 연결하는 GTX C 노선은 삼성역에서 양재역으로 이어지는 구간이 음마아파트 지하 약 60m 깊이로 관통하게 설계가 됐고요. 근데 재건축 추진위는 입주한 지 40년 넘은 낡은 아파트 지하에서 철도 공사를 하면 건물 붕괴 등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런 시위를 하고 계시나 보네요. 그러면서 이 노선 우선 협상 대상자인 현대건설이 현대차그룹 계열사라는 이유로 정 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를 계속하고 있고요. 현대건설은 지난달 14일 GTX 노선 변경 협의 주체가 아닌 기업인 개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건 집회 시위를 시민 표현 자유를 넘어선 행위라면서 가처분 신청을 했네요. 재판부는 개인 또는 단체가 하고자 하는 표현 행위가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되는 건 아니다면서 휴식권, 사생활의 자유 또는 평온이 고도로 보장될 필요가 있는 개인 주거지 부근에서 집회나 시위를 벌이는 건 정당한 권리 행사 범위를 넘어서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GTX가 지하 50m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또 초고속 전철 같은 걸 까는 거죠. 초고속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그렇네요. 중국 아랍 운명 공동체 추진, 시진핑 21개국 지도자 한꺼번에 만났다. 라고 돼 있는데, 지난번 이제 그 빈살만 왕세자 만나서 막 악수하고 분위기 되게 좋았었잖아요.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일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아랍 21국 정상들을 한꺼번에 만나 중국과 아랍권의 전면 협력 방안을 담은 리야드 선언을 발표했네요. 이날 처음으로 열린 중국 아랍 정상회의에는 걸프 협력회의 GCC 소속 6개국인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이 6개 국가, 지중해 동쪽 레반트 지역 국가인 이라크와 레바논, 요르단도 왔고요. 아프리카의 이집트와
모로코, 튀니지 등을 포함한 아랍연맹 소속 국가들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아랍권 전체가 시 주석과 만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것이고요.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회의에 대해서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에 중국과 아랍 세계 사이에 가장 크고 가장 높은 수준의 외교 행사라면서 중국과 아랍 관계사에 획기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중국은 이번에 처음 개최한 중국 아랍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랍 국가들과 경제 협력을 넘어서 중국 아랍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하기 시작했고요. 미국이 마음이 맞는 like-minded, 마음이 맞는 이런 표현이 영어로 like-minded라고 표현을 하네요. 우리가 좀 개방적인 마음 이런 거 이제 오픈 마인디드, 그리고 좀 속이 좁은 약간 너무 좀 그런 거 아니야? 뭐 좀 이해 좀 해주지. 네로 마인디드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마음이 맞는 like 마인디드 민주주의 국가들과 반중 전선을 강화를 하자. 미국이 중국은 아랍과 경제, 문화, 외교를 망라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맞서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지난 7일에서 10일 사우디를 국빈 방문한 시 주석은 9일 중국 아랍 정상회의에 이어서 중국 걸프 협력회의 GCC 정상회의에도 잇따라 참석을 했고요. 이번 사우디 방문 기간에 시 주석이 양자 정상회담을 가진 중동 국가는 최소 17개국이고요. 사우디와는 2년에 한 번씩 정상회담을 열기로도 합의를 했네요. 시 주석은 이날 중국 아랍 정상회의에서 팔레스타인 문제는 중동 평화 안정과 관련된 문제로 팔레스타인 국민이 겪은 불공정한 역사가 계속 이어져서는 안 된다면서 팔레스타인의 독립건국 요구는 거부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고요.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 취지를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아랍권에 환심을 산 것이라고 합니다. 서방의 이슬람 공포증에 반대한다고도 말을 했네요. 그리고 특히 언어, 문화 교류를 강조를 했는데요. 중국과 중동 간 8가지 협력 분야를 제시하면서 문명 간 대화, 청년 인재 양성 등 문화 관련 협력을 강조를 했네요. 그리고 언어, 문화 협력을 에너지, 금융, 과학기술, 항공, 우주 분야의 공동 대응과 함께 GCC 정상 연설에서 언급을 했고요. 시 주석은 사우디의 리야드 신문에 8일 게재한 기고문에서는 중국과 사우디는 평등하게 서로를 대하는 좋은 친구이고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좋은 파트너이며 함께 고난을 겪는 좋은 형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쿠바 등 공산주의 국가를 지칭할 때 주로 사용하는 형제란 단어까지 사용한 것이다. CCTV는 10일 시진핑 주석이 사우디 국빈 방문 기간에 성명 발표나 각국 지도자 회담, 연설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파트너란 표현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랍 국가들은 시 주석에게 하나의 중국 원칙 지지로 화답을 했고요. 중국 아랍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리야드 선언에서는 모든 형태의 대만 독립에 반대를 하고 홍콩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지지한다면서 중국이 일국 양제 원칙 아래 국가 안전을 유지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중국과 아랍의 관계가 강화되면서 경제 협력은 급무살을 탈 전망이고요. 시 주석의 사우디 방문 기간 동안 중국과 아랍 국가들은 원유, 위안화 결제, 그리고 금융, 우주, 과학기술, 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 이거 읽다 보니까 미국이 굉장히 신경 쓰이겠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 전에 사우디 갔다가 거의 굴욕적인 그런 외교를 하고 왔었는데 오히려 지금 시 주석이 오니까 아랍 국가의 지도부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그죠? 중국하고 거대한 이제 동맹을 맺는 그런 느낌을 받고 이렇게 아랍국 정상들과 이런 동맹 연맹을 하면
가장 위협이 되는 게 이제 페트로달러잖아요. 네, 원유 결제를 위안화로 해줘라. 뭐 이런 식으로 너네 안보는 우리가 지켜줄게. 뭐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 정말 달러의 기축통화에 큰 지위가 훼손이 되는 그런 하나의 이 트리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아주 신경이 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번 한 주도 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웜의 신박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